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두통과 관련돼서 이제 진료 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란 주제로 이번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조수연입니다. 네, 유니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이완우입니다. 네,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 이혜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질문 위주로 사실은 이번 시간은 받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이제 다른 교수님들처럼 다 이제 두통 환자분들이 외래로 많이 오시니까 이제 두통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질문하시는 것들이 또 좀 겹치는 게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편두통 치료제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으셔서 그래서 좀 앞에서 간단하게 그래도 편두통 치료제 관련해서 좀 하는 질문들 좀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질문 보고 자유롭게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거 한번 자료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편두통 치료가 이제 예전에는 경구약제로 많이 먹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이 편두통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됐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약간 이제 편두통의 표적 물질, 그러니까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CGRP라는 물질인데요. CGRP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제 사실 저희 두통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CGRP라는 물질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분비되는 이런 일종의 단백질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이게는 이제 두통이 생기게 되면은 이 편두통이 특히 생길 때는 이런 CGRP라는 물질이 이제 머리 겉에 있는 혈관과 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 주변에서 이제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CGRP라는 물질이 그런 우리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을 따라서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럴 때 이 CGRP라는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두통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을 일으키는 이 CGRP라는 물질이 실제로는 뇌혈관도 확장시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염증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차단하면 이제 두통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요 관련된 치료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CGRP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볼 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정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채취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농도가 두통이 생길 때, 특히 편두통이 생길 때 농도가 올라가고 편두통이 좋아지면 이 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이제 일부 연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은 이제 이런 CGRP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요새는 많이 물론 이제 다른 물질도 있지만 메인 이제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GRP 항체 치료제가 나온 지도 벌써 한 5, 6년 이상이 됐죠. 네, 5, 6년 이상이 됐고 이제 저희 나라에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CGRP 항체 치료제는 이제 주사제로 나온 거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 치료제는 이 물질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3차 신경이라는 신경 그림인데요. 신경이 이 물질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CGRP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글동글한 CGRP 물질들이 이런 이 수용체라고 하는 CGRP가 결합되는 곳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이게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GRP라는 그 물질에 직접 붙는 치료제도 있고요. 아니면 이 CGRP가 이 수용체라는 곳에 붙어야 작용을 하는데 이 수용체에 이 치료제가 직접 먼저 부착해서 이 CGRP라는 물질이 이제 이 수용체에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가 이제 저희 나라에도 들어와서 쓰이고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는 많은 약들이 이제 편두통 약제로 나온 것들은 아까 이제 이원호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데서 쓰였던 뭐 혈압약, 항경련제 뭐 이런 약들이 이제 뇌전증 약들이 이제 이 편두통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제 편두통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두통을 위한 정말 편두통만을 위한 약은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GRP에만 표적으로 작용하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표적을 벗어난 부위에 이제 작용을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두통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두통 치료 외에 이제 이 약에서 쓸 때는 이제 부작용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적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먹는 약들을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그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이제 대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간이나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약을 쓸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사제는 애초에 그쪽으로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약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보통. 약을 이제 하루라도 빼먹으면 우리 몸의 혈중 농도가 줄어들면서 효과가 사실은 이제 원하는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하고 항상 이제 씨름하면서 약 잘 먹어야 된다 맨날 이렇게 이제 외래에서 교육도 하고 계속 체크도 해야 되는 거에 비해 주사제는 한 번 맞으면 한 달 뒤에 오거나 뭐 세 달 뒤에 오거나 해서 환자분도 편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한번 이제 주사해 놓은 상태로 그냥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GRP 항체 치료제는 이제 저희 나라에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회사가 다르고 이제 약도 좀 다르긴 한데 뭐 엠게러티라는 약도 있고 이제 아조비라는 약도 있는데 엠게러티라는 주사는 이제 매달 맞는 주사제입니다. 매달 이제 피하에다 주사를 하는 주사고 이게 이제 펜두통 치료제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군발두통에도 이제 이 엠게러티 주사제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제 허용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적응증이 돼 있고 아조비라는 주사도 이제 있는데 이 주사는 이제 매달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분기별, 그러니까 세 달마다 이제 하루 1년에 4번 이제 더 적게 맞아도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용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치료제를 써보면 이제 환자분들 두통성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주사제는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주사 좀 아프거든요. 주사가 좀 아픈 거랑 그다음에 이제 주사 부위에 가려움증이나 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증상이 이 처음 맞을 때 생긴다기보다는 몇 달 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 외에 뭐 부작용으로는 뭐 어지럼증, 뭐 이제 두드러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주사 후에 통증이나 발진인데 혹시 교수님들은 혹시 주사 쓰시면서 뭔가 뭐 부작용 호소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변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변비가 좀 많고 탈모도 간간이 있습니다. 탈모가 있고 약을 끊고 이제 회복되는데 한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은 다 네. 되는데 좀 물어보면 한 2-3달 정도는 걸려야 원래 정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존에 변비가 있으셨던 분은 조금 더 심하게 변비 부작용을 앓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경험적으로 일주일 정도 조금 고생하시는 기간이 지나면은 그 부작용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저 한번 맞아봤는데 직접 맞아보셨어요? 네, 변비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하시나요? 네, 정말 처음 맞고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내내 그렇다는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사가 이게 어떨 때는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달 맞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매달 똑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생기고 어떨 때는 또 다른 게 생기고 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인데 사실은 뭐 변비도 심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좀 그런 증상은 맞는데 정말 이제 생명이 뭐 위협이 되거나 뭐 정말 우리 몸의 장기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작용은 사실은 그렇게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생긴다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 대개는 다 부작용들이 이제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를 좀 말씀드린 요지는 이제 주사를 요새 워낙 잘 많이 맞으시니까 이제 저희 외래도 그렇고 두통 이제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환자분들이 와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제가 조금 몇 개만 뽑아서 한번 봤는데요. 이 항CGRP 치료제 주사제가 이제 펜두통에 효과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 의문들이 항상 있으시대요. 항상 물어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 뭐 실제 효과가 있는데 그럼 끊으면 안 되냐? 아니면은 효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딱 뭐 어디까지 맞고 끊어라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연구가 이 주사제가 한 3개월 정도 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더 유지하거나 하면서 이제 효과 보면서 이제 끊는 게 맞는데
유럽 이제 저희가 두통학회가 저희 나라도 있지만 이제 유럽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한데 보통은 예전에는 뭐 6에서 12개월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유지가 특히 유럽에서는 권고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후에도 이제 환자분이 좀 그냥 계속 필요하면은 매달 주사를 맞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때 이제 많이 좋아져서 보시다 하시면 이제 끊고서 좀 지내보다가 뭐 이제 심해지면 다시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이런 학회 가이드라인을 항상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이제 1년 아니면 좀 1년 넘게 유지를 해서 쓰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그렇긴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하고 계실까요? 저도 이제 바뀐 대로 12에서 18개월 정도 유지하고 이게 끊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나빠지는 건 아니고 끊어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이제 두통이 덜 오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 12개월 때쯤부터 이제 끊어볼지 얘기를 드리고 한 10개월 정도 차부터 언제 끊을지 좀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픈 거 봐서 이제 끊어보는데 사실 이제 언제까지 써도 안전한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두통이 심한 경우는 이제 계속 맞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다만 어느 정도 지내실 수 있는 정도로 아니면 경구약제로도 유지가 가능하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약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려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아프실 때 다시 주사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저는 좀 유동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1년 정도 유지를 해서 끊으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주사 없이도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가 돼 있고 이게 답은 아직까지는 없으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1년 맞고 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게 낫냐 보통은 이제 중단을 해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라 말고도 다 이제 전 세계에서 쓰인 주사제이기 때문에 이 항시잘표 항체 치료제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다 이제 써보고 그랬을 때 어땠는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 연구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스위스 연구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사제 종류입니다. 저희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엠길러티가 이제 갈카네주맙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카네주맙 외에도 저희 나라에 이제 그 프레마네주맙 해서 이제 아조비가 들어와 있는데 뭐 다른 나라에 이제 이리누막 뭐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 써봤더니 이제 보통은 끊어봤더니 1년 정도 환자들이 이제 좋아서 끊었더니 보통은 이제 그 중단한 첫 달부터 꽤 심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맞는 동안은 좋았어도 대개는 이제 끊고 나서 다시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이제 연구마다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사가 환자가 여기 두통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달에 한 10번 아팠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10번 아픈 게 주사를 맞으면 이제 한 6번, 또 이제 뭐 7번 아프다가 또 한 번 맞으면 6번 아프고 계속 맞을수록 두통 횟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보통은 이제 뭐 내가 한 달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횟수 이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내로 두통이 생긴다고 하면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사를 한번 끊어보는 거죠. 이제 끊었더니 이제 대개는 이제 한두 달 내에 두통이 심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이럴 때 다시 주사를 맞으면 대개는 두통 횟수가 감소하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저희가 1년 얘기한 것도 이게 좀 짧게 맞고 끊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조금 더 잦고 오히려 좀 길게 유지를 할수록 그런 두통 횟수 증가하는 확률이나 어떤 그 정도가 좀 더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단해도 다시 맞으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떠세요? 저는 환자분들 좀 쓰다 보면은 한 서너 달 아니면 뭐 6달까지는 괜찮은데 한 7, 8달 뭐 어쨌든 좀 지나갈수록 효과가 좀 없다는 분들이 나오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떠신지 저도 이제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효과가 좋았는데 갑자기 저번 달부터 주사 효과가 없다. 아니면 점점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을 좀 바꿔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떠세요? 최초에 이제 주사 맞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셨다가 이제 그러면 추가로 더 맞았을 때는 아예 두통이 없어질 수 있나 이런 기대를 하셨다가도 다시 뒤로는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연구를 해보면 연구상에서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된다고 대개는 보고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긴 하신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주사 맞다 보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약의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어떤 약은 그대로 맞고 있지만 내가 이제 머리 아프신 분들은 대개는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통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에 맞춰서 두통이 이제 주사는 그대로 하지만 효과는 좀 그대로지만 그냥 본인의 두통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심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효과는 유지되지만 어떤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걸 이제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주사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주사제를 좀 변경을 해봅니다. 엠게르트를 쓰고 있으면 아조비란 주사제로 바꿔보거나 아조비 주사제를 쓰고 있는데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엠게르티 주사제로 바꿔보거나 해서 이제 치료과를 바꿔보거든요. 그래서 둘 주사제가 이 구조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용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다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CGRP라는 물질에 직접 붙기도 하지만 이 치료제가 이 수용체에 직접 수용체에 붙어서 효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치료제 간에 사실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바꿔보고 저희 나라에서도 한번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한 4분의 1 환자 정도, 그러니까 4명 쓰면 1명 정도 환자는 그래도 효과를 보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그럴 때. 그래서 저도 얘기 드린 대로 그냥 이제 서로 바꾸는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이걸 쓸 정도면 굉장히 이제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경구 약제만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바꾸면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는 또 새로 나온 경구 약제가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동일하게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만약에 예방제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예방제를 좀 바꿔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사랑 이제 경구약제 네, 같이 써서 같이 쓰면서 하는 그런 것 것도 같긴 좋은 합니다.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요 밴드통에서 이제 요 주사제가 사실은 꽤 비용이 비싼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싼 주사제 나온 것도 저희 두통 치료제에선 처음이기도 하고요. 물론 보톡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꽤 이제 한 달에 이제 본인이 내야 될 돈이 물론 이제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담이 되는 이제 액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엠겔러티나 야조비 둘 주사제 모두 저희가 이제 급여를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급여 적용을 받아서 이제 보험이 될 수 있는데요, 나라 보험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조금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펜두통 있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펜두통 중에서 내가 정말 한 달에 두통 일수가 한 절반 이상, 한 달에 뭐 15일 이상 매일 15일 이상 아프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두통이 내가 이제 이런 펜두통이 1년 이상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두통 일기도 이제 써야 됩니다. 두통 일기를 써서 내가 아픈 일수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통은 이제 급여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시려면 주사 전에 먼저 먹는 약들을 좀 써보셔야 됩니다. 먹는 약들을 한 3가지 이상 썼는데도 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해서 이제 못 썼다. 효과가 없고 머리가 계속 아프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사실 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급여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쓸 수 있겠지만 그 이내의 범위에 있는 분들도 두통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제 보험은 이제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비급여로 쓸 수 있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험으로 쓰시는 분들은
1년 정도까지만 쓸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단해서 다시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써야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이 보험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급여를 해놨지만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계속 요 노력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랑 이제 저희 나라랑 이제 이 학회에서 계속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는데 일기장인데요. 그래서 일기장은 이제 이 두통일기를 잘 작성을 하셔서 내가 한 달에 며칠 아픈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시면 내가 그 맞춰서 이제 아까 말한 보험도 적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두통일기 앱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제 환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요새 리뉴얼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저희가 이제 돼 있는데 요 홈페이지도 저희가 따로 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는 저희 유튜브가 더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준비 다 했고요. 한번 질문으로 해볼까요?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는 항시 GRP 단클로나세 주사를 드릴 때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혈관, 뇌혈관 질환 있는 고령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고민을 하는 편인데 특별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확실히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는 일단 쓸 수 없고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서는 이 주사제는 이 몸에서 분해가 되는 게 정말 다 싹 분해되는 데는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6개월 정도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뒤를 생각하고 주사를 맞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도 항상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원할 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두통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여쭤보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먹는 예방약들은 임신을 이제 시도하기 한 달 전에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일단 임신을 하면 두통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임신했을 때 이제 타이레놀로 이제 먹어야 되는 거고 타이레놀이 힘들면 이제 수마트립탄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임신 준비하면은 그렇게 먹는 약들로 좀 전환을 하거나 그 기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두팡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 자극으로 해서 두통 예방하고 또 아플 때 치료도 하는 건데 은근히 몇 명 효과를 아주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 쪽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사제보단 먹는 약이 날 것 같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그러면 뭐 심혈관이나 뇌혈관 위험 인자 있으신 노인분들은 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그런 게 없는 노인은 괜찮다고 이제 나오기는 했고 최근에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심혈관계 위험이 또 크게 올리지 않는다고 네, 네. 나온 걸 있어도 봐가지고 네,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답은 없는데 이게 네. 연구들이 요새 이제 저희 나라도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연구들 보면 이제 65세 이상 이제 환자분들과 65세 아래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 CRP 치료제가 주사제가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본 연구들이 몇 개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연구들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 효과도 별로 차이가 없고 부작용도 그렇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 어쨌든 이 CGRP라는 물질이 결국에는 이게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관련이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심혈관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아니지만 두 분 교수님께서는 뭐 소아청소년과 환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엠빌러티나 아조비가 어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아 환자분들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하고 그것도 역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아 쪽은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그 네. 아조비, 그렇죠. 아조비란 이 주사제는 소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저희 나라에도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조만간 뭐 한 1, 2년 내로 생각에 소아에서도 적응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아 편두통도 워낙 심하고 또 어떠세요? 저는 약도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소아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알아보시기보다는 뭐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맞아요. 질환 인식도가 낮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너무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예, 때문에 수면도 어떻게 보면 이게 편두통, 두통이 안 좋은 거가 다 이게 학생들이 요 고등학생 특히 중학생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면 부족 아니면 스트레스. 저는 식사도 일정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두통을 일으킬 만한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치료도 어렵고 또 두통 심한 그런 소아 청소년들은 또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분들을 위한 이제 치료제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질문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루보틀님께서 아마 저희 이전 시간도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군발 두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느낌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통증 민감도가 낮으신 분들은 되게 심한 두통일 것 같아도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참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민감해서 조금만 아파도 약을 계속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군발 두통뿐 아니라 다른 두통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다닐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무시다가 깰 정도의 두통이냐 이런 것도 사실 중등도의 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상생활을 가능하냐, 참고 하냐, 이제 못하냐 이런 기준도 있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보통 이제 점수판을 주잖아요. 통증 강도가 이제 0점에서 10점 주면은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이 아프다, 뭐 출산할 때처럼 통증이 되는 게 10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심한 두통이라고 분발 두통이나 이제 편두통 이제 편두통은 중등도에서 이제 심한 두통이고, 분발 두통은 심한 두통인데, 심한 두통이 보통 한 7, 8, 90점 정도고, 이제 중등도가 한 4, 5, 6점.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좀 참고 하는 건 한 중등도로 보고, 못한다면 이제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분발 두통이 워낙 심한데 이제 그 강도를 사실 점수로 보면 거의 10점에 준하는 두통인데 이거를 어떤 다른 상황이랑 이제 뭐 비교해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외국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총을 맞았을 때 총상이나 뭐 그다음에 뭐 자상 칼로 찔렸을 때 통증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요로결석 같은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도 있거든요. 산통 그리고 이제 막 아기 날 때 산통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으로 아픈 게 이제 아프다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분발 두통. 그러니까 이 점수로 수치화해서 말하기에도 엄청 힘든 두통인 거는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으면 이제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느끼시고 그냥 본인이 느끼시기에 엄청 심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항상 여쭤보면 출산만큼 힘들었냐 하면 그것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할 수 주시는 있다세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신 거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바로 두통이 생기는데 타이레놀을 드시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실 때 주로 일주일에 2, 3회 두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가요? 여쭤보셨고 고혈압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래에서 제일 많이 뵙는 형태의 두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로 직장 생활 하실 때 아프시고 귀가하시거나 이제 주말엔 또 괜찮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통에 대해서. 일단은 잠 부족도 영향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는 머리 아프죠. 네. 편두통 환자들은 역치가 낮은 거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픈 사람들은 그런 일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야지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데 사실은 머리가 아픈 것 자체는 전체 인구의 한 90%가 이제 두통을 한 번쯤은 겪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게 조금만 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안 좋아도 쉽게 머리가 아픈 사람들인 거죠. 태어나기를. 아, 예민하다보다 이제 민감하다고 하는 게 좀 어떨지. 이게 빈도로만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두통이 생기는 거는 적은 편은 아니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로 치면은 한 10번 좀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일할 때 주로 생긴다 하시더라도 좀 조절을 해주는 거 뭐 필요하면 이제 검사도 좀 하시고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좀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빈도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항상 또 빠지지 않고 여쭤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좀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도 줄고 머리 아픈 것도 줄고 그런 잠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건데 일하시면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래도 운동은 얼마나 이렇게 하라고 보통 이제 막 네. 하루에 4, 50분 정도 약간 땀나는 정도 이제 유산소 유산소 운동이나 조금의 근력 운동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고 너무 과하면 또 그게 머리가 더 아프거나 잠을 더 못 자거나 이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오전 시간에 하는 건데 일하시면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짬짬이라도 좀 하는 이제 뭐 나는 괜찮아 이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 그런 시간을 좀 더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혈압 관련은 어떠세요? 저는 항상 두통 있을 때 혈압 재보면 혈압이 높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해야 되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 예방제들이 혈압약도 있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고혈압이랑 두통, 고혈압성 두통은 혈압의 기준이 200 넘고 220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떻게들 설명하고 계신가요? 보통 이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이제 보통은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좀 이제 정상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수치보다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수치면 괜찮지만 이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80 이상 막 이제 200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혈압 관리를 좀 이제 혹시 혈압에 대한 두통을 생각하고 혈압의 원인도 좀 찾고 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이하. 근데 뭐 또 어떻게 보면 딱 수치가 정해진 건 네. 아닌데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혈압보다는 머리가 아플 때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체는 또 두통이 좋아지면 또 혈압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에 의한 두통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양쪽 뒷목까지 뒤통수 전체적으로 이제 뻣뻣해지면서 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앞쪽에 두통인데 혈압이 뭐 150, 160이다.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 두통이라고 하면 정말 혈압이 이렇게 180, 200 되고 혈압을 낮추면 이제 두통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 좀 판단을 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좀 얘기 드리기 어렵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면 항상 정확한 거는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잠자리 누운 채로 이제 혈압을 재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높으면 이제 고혈압인 거고
이제 일상생활할 때는 사실 혈압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운동만 해도 혈압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플 때 혈압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제 뭐 160 정도까지는 괜찮아서 160, 180 이렇게 넘으면 고혈압성 뇌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오는 경우는 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외래 보통 저희가 진료 보면은 환자분들 혈압 재고 들어오잖아요. 네. 보통은 좀 약간 다 높아 다 있으세요. 높아진 그렇죠? 상태로 네. 오십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혈압 있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시는데 평소에 없는데 이런 다들 이제 네. 두통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네. 또 자세에 따라 이제 두통이 생기는데 혈압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젊은 사람이 고혈압이 잦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2차성 고혈압이나 그런 피범 친화세포종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서 뭐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또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력도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또 젊을 때부터 두통 있는 혈압이 좀 높은 분도 있고. 네, 다음 질문 주신 거 보겠습니다. 발리가고파님께서 군발두통이나 잦은 두통도 유전, 가족력 영향이 있는 증상일까요? 네, 저희가 두통과 그 가족력에 대해서는 항상 여쭤보는 편이긴 한데 잘 알려져 있는 건 이제 편두통이 약간 목에 유전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다른 군발두통이나 다른 형태의 두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통도 유전 경향이 있는지 퍼센트까지는 이제 네. 기억이 안 네, 나고요. 사실 워낙 분발두통 네. 자체가 유병률이 너무 낮은 두통이기 때문에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 유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는데 그런 게 좀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예. 근데 이제 네. 연관성은 좀 있을 그렇죠. 거다 있을 것 이렇게. 같다 보는 정도지. 그래서 뭐 내가 있다고 내 자식이 자녀분이 아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꼭 걱정을 미리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펜두통은 그래도 좀 유전성이 꽤 저는 많이 있다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실은 실제로. 머리 조수 선생님도 아프시고 그렇죠. 저도 아픈데 예, 저희 신경과사가 아내도 많죠. 아프고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4살, 7살인데 벌써 이제 음. 있습니다. 편두통이. 그래서 확실히 펜두통은 유전성이 좀 네, 있어 좀 보여요. 그렇죠. 네. 저는 외래에서 이렇게 따님과 자녀분이 이렇게 같이 맞아요. 네, 같이 동시에 진료 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도 3대까지 봤습니다. 3대까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따님, 네. 그리고 그 따님의 손녀 이렇게 셋이 이제 같이 오시거나 굉장히 목의 유전 쪽 물론 이제 아버지가 펜두통인데 이제 자녀분이 펜두통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어머니 쪽 통이 있는 경우에 펜두통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잦아 보이긴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병원도 더 이렇게 같이 오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약제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서 개인적으로 구분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필요한 네. 것 같기는 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약을 뺏어 먹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뭐 이제 제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만 드시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이제 다른 두통이 있는 이제 분들하고 공유해서 나눠서, 드신다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펜두통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 본인에게 맞는 약도 있고 정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이제 혹시 하시고 계시면 이제 그런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막간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두통학회에서 그런 한국인의 편두통에 대해서 유전자 연구를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료 보실 때 이야기를 들으시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여러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낚시하는 아재님께서 두통과 수면 부족이 직접적인 영향성이 클까요? 그리고 분발 두통의 경우에도 수면 부족이 두통을 심화시키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다음 그 두통과 수면 부족은 당연히 연관성이 커서 저희가 저희끼리도 수면을 잘 취하도록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무시는 것 또한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항상 규칙적인 생활 하시도록 특히 주말에도 늦게까지 주무시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수면 시간보다는 그 수면 중에 이제 얼마나 깨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중에도 두통이 생기고 수면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도 두통이 생기는데 편두통의 경우는 이제 렘 수면 때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렘수면이라는 게 좀 밤의 후반부, 그러니까 새벽이 될 때 많이 몰려 있거든요. 서너 시쯤 새벽에. 그럼 이제 그때쯤 머리 아파서 깬다 이런 거는 이제 편두통 가능성이 많고 이제 군발 두통이 있는 사람도 아까 이제 시상하부 쪽에 그런 수면과 관련된 거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렘수면에 머리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어하기 위해 아까 멜라토닌 같은 거를 좀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중 두통, 수면 두통이라고 자고 한 한두 시간 뒤에 머리 아프면서 깨는 이런 게 이제 노인 남성에서 좀 더 흔한데 이런 경우는 뭐 커피나 리튬 이런 걸 먹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불면 뭐 머리가 아프면 불면증 같이 동반된 경우도 많고 불면증 있으면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두통, 우울증, 불면증, 통증과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뭐 불면증, 수면제만 먹는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 바꾸면서 적절한 약물도 양쪽으로 다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얘기대로 지금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아침에 이제 띵한 두통 이런 거를 많이 그리고 어지러움 이런 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히 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덧붙여 얘기 드리면 이게 수면 부족 말고도 과다나 조금 이제 이런 것도 다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어떤 분들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이 머리가 아프신데 이제 그 특히 이제 평일에는 이게 이 일상생활을 일정하게 하시다가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쉬는 날이시니까 이제 보통 잠도 좀 늦게까지 주무시고 또 낮잠도 주무시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면 패턴이 일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깨지는 게 그런 주말에 잘 깨지면 대개는 두통이 좀 주말에 몰려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럴 때는 수면이나 아니면 특히 낮잠도 오래 자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통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수면 습관이 이렇게 일주일 정도 봤을 때 일정한지 아니면 조금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만 아픈 경우는 저는 미리 약을 먹고 자라고 얘기를 아,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이 주무시라고. 그죠. 어차피 이제 아니면 얘기 드렸는데 렘 수면이 늦잠 자면 네. 아침에 또 늘어나니까 이게 머리가 네. 아픈 건데 아, 예측이 되면 이제 미리 약을 먹고 먹고. 자면 그게 좀 덜하니까 또 이렇게 어차피 좀 쉬는 아니면-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쵸. 아니면 이제 일찍 일어나 평소와 같이 일어나는 것도 방법인데 좀 그게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은 저는 또 드물지 않게 평일에는 계속 시간 맞춰서 커피를 드시는데 주말에는 이제 늦게 일어나시면서 커피 안 드시는 경우에 이제 카페인, 네, 금단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신 질문 보겠습니다. 안나 나그네님께서 편두통은 뇌혈관 문제인가요? 평소에 편두통이 많이 발생하면 노년에 뇌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전적으로는 편두통의 기전을 뇌혈관 문제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개발된 약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 뇌혈관이 안 좋다고 두통이 생기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계속 계속 이제 질문이 되고 계속 이제 밝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요새는 이제 신경과 뇌혈관 모두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편두통에서 나오는 CGRP라는 물질도 보면 이제 그 신경으로 전달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혈관에도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이런 것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요새는 이제 혈관도 작용하고 이제 신경을 통해서 뇌에도 작용하고 이런 이제 질환을 이제 편두통이라고 보고 있고 발생한다고 노년에 뇌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는 거는 근데 실제로 뭐 연구를 해보면 이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뭐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보고는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미리 대신 이제 뭐 뇌혈관 관련해서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이제 약을 미리 먹는다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도 관리만 잘 되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뭐 혈압 관리 하시는 것처럼 두통도 잘 관리만 해놓으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뭐 큰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뇌혈관 질환이 더 많다는 연구들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혈관 질환은 이제 나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야지 이제 편두통은 일단 안 아픈 게 더 낫고 이거를 뭐 미리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고 그런 것이 뭐 예방되는 그런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어, 걱정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여성분이 어떤 시각 조짐이 있는 편두통이 있을 때 담배를 피고 이제 피임약, 호르몬 계통 약을 먹고 나이가 이제 35세 이상이 그렇게 하면 뇌경색 위험도가 한 10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특히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거 용인 곰돌이님께서 가끔씩 머리가 아플 때 동네 병원에 가면 록스펜, 이미그란 이런 약을 주는데 드시면 통증 호전되시고 두통의 종류가 다양하고 감별해야 될 게 많은데 어떤 경우에 큰 병원 가봐야 할지 그리고 이런 약 꾸준히 드셔도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록스펜과 이미그란은 이제 계열이 달라서 록스펜은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고 이미그란은 편두통 특이 치료제로 사용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 개 많이 병용하기도 하나, 특히 이제 긴장형 두통에는 이미그란과 같은 트립탄 계열은 호전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감별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또 아마 동네 병원 선생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아마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먹으면 효과가 있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모닝 두통이 이제 편두통 물론 이제 검사는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 검사를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왜 내가 괜찮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상이 있을 거라고 검사하는 것보다는 이상이 없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머리 검사를 해보시면 이상이 없는 거를 눈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1차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 중에 이제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약으로만 관리하셔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료를 그렇게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 검사 좀 해보시고 약도 조금 이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기만 하면은 꾸준히 먹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편두통이고 잘 진단 받아서 약도 잘 복용하시면은 굳이 큰 병원을 꼭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주신 것 같은데. 네, 약물 그렇죠? 치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먹는다 이제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플 때만 먹으면서 꾸준히 뭐 몇 년, 몇십 년 먹는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괜찮고요. 뭐 알겠는 그 약물 과용 두통에 해당되게 좀 한 달에 한 열흘 이상을 계속 먹게 된다면 뭐 이렇게 뭐 아무래도 진통제 계통 많이 먹으면 간 수치나 신장 수치 같은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두통 자체가 이제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약을 이제 복용하는 쪽을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고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군발두통의 날 기념으로 저희가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였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또 생소한 네, 형식인데 이렇게 또 질문 해결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으면 또 나와서 또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안 아픈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되시면 진료 보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강의 준비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